핵심적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지방과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라.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통해서 이미 좌익 진영이 압승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입법부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이제 사법부도 거의 장악이 완료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 마을을 장악하는 바로 그 전투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마지막 진지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 지방이 장악당하면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생명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은 그냥 말단 지역이니까 뭐 그게 중요하겠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2017년도 1월 달에 만든 책,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책에 보면 지방자치 분야의 제목이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답니다. 성남시를 가지고, 꼬리인 성남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든다. 정권을 흔들고 체제를 흔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 성남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제1당을 장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어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읍면동 마을, 여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악당하면 대한민국의 사실은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디엔가는 읍면동에 아마 주소지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이 장악당하면 바로 대한민국 모두가 장악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진지, 지방, 읍면동을 장악하기 위한 이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파 진영에서는 전부 다 아직도 모든 유튜버들이 또 모든 우파 단체들이 어디만 보느냐 하면 중앙만 봅니다. 지금 국회가 어떠니, 그 다음에 행정부가 어떠니, 사법부 판결이 어떠니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보질 않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제가 2021년도에 2월 달에 이제 지방 마을을 관심을 두게 됐어요. 물론 제가 행정학과를 나왔고 석사도 행정학을 했고 그래서 또 행정에 대해서 지방행정을 좀 알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깊이 파고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2021년도 1월 28일 날 이제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명배 국회의원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걸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까 말했던 김승규 국정원장님이 저보고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됐는데 이거 좀 분석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되돌아질 수 없는 체제가 넘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통과되면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치명적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했더니 한 50여 명의 교수들, 그 다음에 검사 출신, 변호사,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출신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했더니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일 만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 일목이란 책을 써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게 돼서 결국은 제가 전국 순회를 하면서 주민자치기본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이제 전국 다니면서 했더니 그걸 보고 깨친 분들이 막 그냥 뛰어나와서 시위도 하고 거리 행진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5개월 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통과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법은 저지됐지만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 법을 포기했냐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는 이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조례로, 시군구에 있는 조례로 주민자치회를 만들게 설치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 실시를 했는데 3,500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문재인 정권 등장 말기까지 얼마가 만들어졌냐면 1,200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1,460여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번 6월 달에 완전히 모든 걸 대한민국 하부를 싹 그냥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이제 주민자치회, 좌파형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이라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바로 근거법인데 그거를 개정안을 발의해서 일시에 전국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지금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방이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안 두면 이게 통과가 돼버려. 통과되면 일시에 지방자치회가 3,561개가 일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례로 만들어지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그 악법이 바로 발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시키려고 한 아주 중요한 악법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물론 더 있는데 뭐 아주 핵심적인 건 그런데요. 박정현 국회의원이라고 이 사람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을 활동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피켓 시위도 하잖아요. 마을 기본법 제정하라. 주민이 주인이다. 마을 기본법 제정으로 공동체를 살리자. 이런 어떤 뭡니까? 그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으로 주민 주권 시대 마을 기반 기본 사회를 열자. 막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박정현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이제 반응도 보일 정도입니다. 자, 그런 어떤 마을 활성화 기본법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주민자치 기본법은 아니지만 조례로 정면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방의회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정하려고 발의 중입니다. 자, 이 3개의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3,561개 읍면동에 일시에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아주 많지만 몇 개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생기면 그 주민자치회 안에 자치위원이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미 임명이 됩니다. 그 임명이 되면 그러면 3,500개 곱하기 한 30명만 해도 바로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자, 그 다음 주민자치회 안에 분과가 있어요. 분과. 노동분과, 환경분과, 복지분과, 아동분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분과 이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게 네오막시즘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분과마다 20명에서 50명 정도의 분과 회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한 30명만 잡아도 3,560개 같으면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분과가 몇 개쯤 된다 하면 한 4개, 5개 이렇게 되니까 4개만 잡아도 40만 명이에요. 자치위원 10만 명, 그 다음에 분과위원들 뭐 하면 금방 이게 50만 명이라는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이 정도 조직이 전국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마다 그게 다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읍면동에서의 최고의 1인자는 누구로 봤냐면 동장입니다. 동장. 맞죠? 동장이라고 봤는데 자치회장이 만들어지면 자치회장이 1인자가 되고 동장이 2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치회하고 그 다음에 동하고요, 건물이 같아요. 같은 건물에 있다고.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같이 가서 형님 와서 술잔을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이겠습니까? 기울이게 되면은 동장을 위시한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들과 우호적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동이 3,561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장 밑에 있는 직원들 빼놓고도 밑에 뭐가 있냐면 통장 2장이 있어요. 통장 2장이 지금 얼마냐면 전국 이통협의회 회원 수가 10만 명이에요. 통장 2장이 10만 명이라고. 그 밑에 반장 있죠, 반장. 반장이 40만 명이에요. 통장 2장하고 반장만 하면 50만 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동에 새로 생기는 좌파용 주민자치회의 하고의 완전히 한 덩어리가 섞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면 주민자치회의 그 유사한 협조망들이 통장, 2장, 반장으로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동에 사는 그 동이 바로 그들의 감시, 통제 아래 들어간다. 근데 실제 뭐냐면 주민자치 기본법에 보면은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수집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에 보면은 그 수집된 정보를 행안부 산하에 있는 바로 정보기관에다가 다 그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 산하의 모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다 소속돼 있으니까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거는 좌파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실제 우파들을 지근거리에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완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민자치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업도 할 수 있다,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사업도 할 수 있다, 부동산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주민자치회가 성남의 부동산 사업을 대장동 사태를 통해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남에서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사업으로 인한 부패가 이제는 읍면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걸 볼 때 이와 같이 왜 그들에게 돈과 권력과 이것을 다 주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중앙 권력은 장악했지만 이제 그들을 지금까지 고생스럽게 밑받침하면서 지원했던 그들이 우리도 좀 돈과 권력을 같이 합류하면 안 되겠냐. 지금 마을 활동가 세력이
이들을 정치권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베네수엘라형인데 중앙정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을에 있는 팬덤 그룹들한테 이제는 그 지방자치의 권력을 지금 같이 나눠주는, 그러면서도 바로 공존공생하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서로 이제 협조하면서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서운 거고요. 제가 이제 지방의회법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은 요거 먼저 얘기하면 도대체 지방에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좌파들이 들어갔냐? 그러면 초기에 이제 귀촌 귀농 운동을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점점 확대됐고, 광우병 사태를 통해서 점점 이제 우리 농산물 뭐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유기농인이 어쩌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마을 하부로 들어갔고,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제 점점 마을 공동체 사업인이 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뭐 마을 공동체라는 이 어떤 단체들이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는 이 어떤 확산된 이제 마을 활동가들을 더 양산시키고 이들에게 뭔가 권력과 이거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한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기본법을 그 저지운동을 했던 것도 바로 그 일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주춤했다가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하는데 그 정도가 문재인 때보다 한 단계 훨씬 위다. 위험성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의 위험성이 있냐 하면 바로 이런 거죠. 자, 이번 지금 2025년도 11월 18일이면은 뭐 이제 얼마 전에 얘기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국 기초광역의회 협의회에서에게 지방의회법,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부에 있는 어떤 조직들이 이제 당 보고 빨리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지금 하부에 읍면동을 장악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는 그 지역에서 유지가 돼 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나 이런 데 지방의원이나 이런 거로 많이 출마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3,500개 읍면동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228개 이제 시군구에도 이제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을 하고 나아가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도 이제 의회로도 진출하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뭘 하냐면은 이 지방의회법은 이제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요. 중앙정부로 따지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잖아요. 그럼 국회가 이것을 보좌하는 입법을 해주고 뭐 견제해주는 보좌 역할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제예요. 근데 지방 시스템은 뭐냐면 자치단체 중심이에요. 자치단체가 중심이고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거나 뭐 해가지고 보조해주는 역할인데 이거를 지방의회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단체장 중심에서 뭐로 중심으로 바꾼다고? 지방의회를 이제 지방정부의 중심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려면은 지방의회가 밑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국을 크게 늘려야 돼요. 그 사무국의 직원들을 어떠냐면 그 지역에 있는 좌파 활동가들을 대거 채용을 할 모양입니다. 채용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권한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의 지방의회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기 활동가가 들어오면
서울시 인사교류협의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냐면 구의회의 사무국에 있는 지방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공무원으로 막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험처가 들어오는 지방 공무원 있죠. 그 사람들하고 섞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구의 또 이 지방의회 사무국의 직원이 다른 구의 사무국의 직원으로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요? 저 위에 있는 서울시 의회 사무국으로 또 교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구 밑에 뭐냐면은 교육 연구기관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하고 또 직원들 교류를 통해서 섞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일시에 어떻게 되냐면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지방의회뿐만 아니고 자치단체 그 전체로 아니면 전체 서울시 내부로 다 섞여가지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그들과 완전히 한 통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좌파단체들끼리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방의회법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와 같은 악법이 있죠. 아까 말했던 주민자치의 그 전면 실시 그런 법안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 법안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지방의회법 같은 이 악법들을 지금 당장 저지시켜야 된다. 이 운동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심각한 문제점은 책을 보거나 앞으로 좀 시간이 길게 강의를 하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이 악법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한숨을 쉬고 큰일 났다고 막 탄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요, 오히려 다행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주민자치 기본법 그 저지 운동 할 때도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만들고 가방을 들고 이제 전국 순회한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 우파단체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 교수, 뜻은 좋은데 되겠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이 넘고 180석이 가깝고 마을 활동가들이 그렇게 원하는 지금 주민자치 기본법을 어떻게 저지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는 모르겠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나는 지금 내 할 일만 한다. 왜? 내가 지금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은 내 몫 아니냐. 그리고 결과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5개월 뒤에 저지가 되더라. 강의 시작한 지 2달 됐는데요. 유튜브에서 주민자치에 선전하는 유튜브가 수업이 되더라고요. 왜?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이제 댓글을 막 다니까. 두 번째는 현수막이 3달 되니까 현수막이 사라지더라고요. 5달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법들요, 지금 분위기 살리려고 계속 지금 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겁먹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깨우는 도구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미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일반 국민들 보고 깨워가지고는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 지금 일어나는 2030 세대, 지금 이렇게 시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2030 세대들이 투쟁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 뭐냐? 지금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누구와 싸울 것인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리 시위를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걸 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그 어떤 지역 있잖아요. 지금 학교가 있는 그 지역별로 동별로 전부 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깨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면 그 자체가 부정선거 방지 운동이요, 사상적 각성 운동이요, 체제 수호 운동이요,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은 학생들끼리 그 운동을 하면서 2030 세들이 결집이 돼요. 결집이 되면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지 않습니까? 유권자 이길 수 있는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민들 깨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악성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얼마나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큰 대한민국 체제를 바꿀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지금 국민들을 깨우고 주민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30 세대들이 지역별로 이런 읍면동별로 하든지 아니면 시군구별로 하든지 모임을 가지고 주민들을 깨우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재명이 말했듯이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예. 아니요. 방송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하세요.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질문인지를 모르고 시청자들이 듣기 때문에 이 방송, 우리가 방송 미디어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찰제, 길 가다가 보면 지방자치경찰제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나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과됐다 안 됐다 하는 이야기 있죠. 경찰과 119 소방대 둘이서 길 가는 사람을 정신병원 데리고 가도 지금은 전문의나 가족 동행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데리고 가는 이 통과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번에 6월 3일 할 때 만약 여기서 저는 이길 수 없잖아요. 사제심 형태로는 딱 껴놓고 출마하고 안 하고 이런 마음이고, 근데 이번에 져면은 나라는 나는 끝난다 봅니다. 헌법도 국민투표도 붙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사실 경찰하고 경찰 둘이 해갖고 국민 잡아가는 거, 정신병 넣는 거 통과됐는지 그죠? 자치경찰제는요 통과됐습니다. 2021년도 7월 달에 통과가 됐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저는 경찰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했어요. 가장 위험한 권력기관이 경찰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죠? 그리고 그 수사권을 누구한테 준다? 경찰한테 준다. 그 다음에 국수완박,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경찰한테 준다. 국수완박. 그러면 도대체 간첩 잡는 기능도 경찰한테만 준다. 검찰의 기능도 완전히 경찰한테만 준다. 그러면 경찰 국가가 되겠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는 모양이다. 이러죠.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는 커다란 의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경찰이 바로 자기 편이 되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자치경찰제 때문에. 자치경찰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은 국가경찰이었어요. 국가경찰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거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눈 겁니다. 경찰이 지금 한 10만 명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만 명? 14만에 늘어났어요. 그러면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할 정도는 국가경찰이었고 그 다음에 한 4할 정도는 자치경찰로 됐는데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이 자치경찰이 이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밀접한 그 부분을 이렇게 치안 유지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걸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자치경찰제는 완전히 좌파들이 다 장악하도록 시스템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이 소속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경찰을 그럼 통솔을 하냐 하면 통솔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바로 시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좌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놨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7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 2명, 자치단체장이 추천 1명,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가 추천 1명, 그 다음에 또 뭐 등등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추천 1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때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가 완전히 이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에 있을 상황에서 다 그게 배치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그 도가니 안에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는 바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저분이 말했던 것 중에 진보당, 통진당 후신이잖아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어떤 그 통진당이 아로 사건 때문에 해체되고 해산되고 그 다음에 후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중당을 거쳐서 진보당으로 부활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김재현이라고 옛날에 통진당 해산 때 그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이제 해임된 사람이 지금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됐는데 지금 통진당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국민 지지율이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 이 사람이 목표로 내세운 지금 의석수가 얼마냐? 150석입니다. 웃어요? 진짜 됩니다. 될 수도 있어. 왜냐? 지금 이번 선거는요, 지금 선거는 그